날씨도 흐리고 또 그저께부터 갑자기 여름에서 갑자기 쌀쌀한 날씨가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미래일터 오늘 30일의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그리고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식회사 리스크제로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박승현 원장님과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권건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주제 발표해 주시는 안전보건공단의 박정재 실장님 그리고 세종대학교 강성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신동일 교수님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실 SK에너지의 조지훈 부장님 또 기술개발업체인 리스크제로의 최용호 대표이사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포럼은 저희 대표도 있고 이사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각 포럼마다 실제로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큐레이터로 해주시고 또 토론을 맡아주시면서 좋은 그 진행을 이끌어 주실 법무부인 사람앤스마트의 김병진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에서 비해서 매우 떨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 국민의 안전 수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강화에서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융복합되는 시대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나 안전관리 제도만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나 각 기관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기관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이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금년에 6년째 됩니다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안전보건에서의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둑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까지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이 앞으로 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은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AI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AI 시대의 안전보건 혁신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4월에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AI 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안전보건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사업장에서 AI 기술의 적용 현황과 활용 방안을 킨텍스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약 50개 이상의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청중을 참여하고 또 좋은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제31회 포럼은 그동안 있었던 저희들이 논의했던 AI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AI 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AI 기술 안전보건
AI 기반 안전보건 기술 활성화기를 찾다는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AI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재해를 감축시키고 또한 우리나라 안전보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에 있어서 우리 재단법인 피플의 이사장인 이영수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근한 사무총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1회 미래일터 안전 보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인공지능 데이터과학협회 권건우입니다. 먼저 오늘 31회 포럼을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피플의 이용순 이사장님, 그리고 고문이신 송영준 전 이사장님, 포럼 공동대표이신 김태옥 임영섭 대표님, 재단 설립자이신 전유섭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그리고 후원해 주신 한국산업진흥화협회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AI 기반 안전보건기술 활성화의 길을 찾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일터에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 로드맵 구축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안전과 보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때 그 기술은 반드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AI 기반의 안전보건 기술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정재 실장님과 강성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김태환 부회장님, 신동일 교수님, 조지훈 PM님, 최영호 대표님, 김병진 소장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재 실장님께서는 AI를 활용한 안전보건 기술의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며, 강성주 교수님께서는 생成AI 도입 전략과 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지정 토론 분야에서도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의 안전보건 기술이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가 안전보건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산업재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가 앞으로 이 산업안전과 보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이근환 사무총장님 및 주최 측과 후원기관 그리고 열정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는 각종 박람회를 가보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생활에서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게 좀 있고요. 저희 공단도 아직 실생활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국민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 그다음에 산재 예방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 전에 저도 AI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 정도는 알고 가야 실생활 할 때 조금 아들이나 본사한테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고요. 4가지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그 주제는 뭐 저희 공단 주요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현 추진 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외에 그다음에 저희 공단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현안, 그다음에 우리나라 AI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스피커가 지원이 안 되나 본데, 이게 엔비디아가 15년 전에 GPU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끊기면 이걸 보면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 게 CPU 센트럴이고요. 이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정도 장치라고 보고, 지금 그 데이터 저장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GPU, 그래픽 쪽으로 프로세스 유닛, 장기적으로 지금 TPU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발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은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가기적인 능력을 넘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테라바이트로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10의 18승 바이트인 엑사바이트로 지금 증가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지만 5,000년간 생성한 데이터의 양은 5엑사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루 생산량이 5엑사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다루기 힘들 정도로 데이터가 정말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고 정보가 이제 기술력의 경쟁력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예상컨대 2025년 내년 정도 되면 여기 엑사바이트가 아닌 제타바이트로 해서 10의 21승 정도로 175 제타바이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에 축적하고 누구나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때, 그래서 지금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베타 이런 데서 대용량 저장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기도 모자르고
인프라도 모자라고 해서 지금 가야 할 길 좀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바꾸다 보면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교비에서 전기를 직류로 또 바꿔줘야지만 효율성이 따라가는 그런 기술적,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산업안전에 대한 그 대책이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특징은 3V에서 7V까지로 있는데요. 규모, 다양성, 속도, 신뢰성, 그 다음에 가치, 정확성, 휘발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었습니다. 정형은 저희가 주로 한문에 많이 쓰는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정형 데이터는 매일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의 첫 화면을 스크린 캡처해서 요즘은 데이트 상대를 한답니다. MBTI가 아니라 데이트 상대할 때 유튜브에 첫 캡처하면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매일 일기 쓰듯이 출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블라인드 데이트 할 때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AI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딥 머신러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있다시피 그 내비게이션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크기도 크고 인공지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인공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쓰고 단순한 기능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실생활 쪽으로 오기에는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미국의 제타라는 그런 프로그램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 용어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미국 방송국의 CNN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CNN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주 이미지를 인식해서 영상 분류하고 문자 등을 인식해서 보여주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CNN입니다. 그 다음에 욜로라는 게 있었죠. 욜로는 딱 한 글자만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라이브가 되는 거죠. 한번 왔던 인생 즐겁게 살고 가자 이랬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욜로인데 여기를 룩으로 해서 오늘 이랬어야 했는데 이 객체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인데 요거는 개랑 자전거랑 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개, 자전거, 자동차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이미지부터 예술 이미지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하고 비슷한 RNN인데요. 요거는 다른 건 좀 어려운 말이 있어갖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보호된 신경망인데 예를 들면 밑에 보면 비디오 그 다음에 일단 녹음된 음성이 몇 초마다 발생하는 음파 그리고 음장에 들어있는 각 단어 모두 RNN 할 때 정말 좋은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크게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죠. GAN이라고 하는데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죠. 원래 내 얼굴인데 지금 오바마 얼굴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걸로 이제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제 동영상으로 할 때 이 기술을 게임이라는 이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오래됐죠.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영화 속에서만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지금도 딥페이크를 얼마든지 중학생들도 지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도 많이 했죠. 선생님 얼굴을 가져가서. 그래서 요즘 추세는 또 선생님들이 졸업 앨범 사진에 얼굴을 안 찍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용될까봐. 한편은 좋은 건지 한편은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어떻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AI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내용이 되게 딱딱한데요. 이제 안전보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딱딱한데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게 교육도 아니고 발표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해서 이게 참 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대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디지털 환경 변화도 있고 데이터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모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고 해서 22년 9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X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기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 돼서 저희도 안전보건 영역에 변화하고 보편 서비스 확산은 아직 걸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같은 데는 국민들이 되게 익숙한데 저희 공단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똑똑한 산재 예방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이 안전보건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안전보건공단 하나인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대외 시스템은 52종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도 별도로 해야 되고 보안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과 경험에 의존했던 과거에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직원도 거기에 따라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추진 체계는 크게 네 가지 틀인데요. 네 가지 틀로 해서 국민 편의 중심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데이터 융합 개발 그다음에 안전한 서비스 환경 보안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건 여기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9개 과제인데 일부는 개발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SP로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밴딩머신처럼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걸림돌도 많고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3년에 저희가 개발해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그 데이터나 안전보건 데이터를 결합해서 AI 분석을 통해서 재발생 위험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감독이랑 예방 사업을 선정하는데 뭐냐면은 이 지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고위험 사업장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한다는 설정을 해서 지금 제조업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보, 저희가 기술 지원 나갔던 그런 정보도 같이 있고 그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장의 위험도를 저희가 시각화 시켰던 내용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전화해서 등등등 해서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했던 방식을 AI를 통해서 산재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은 기존의 모델을 개발했고요. 지금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워낙 불특정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원샷이라고 저희가 이제 장기 프로젝트인데 특히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제 사업장 사진을 보면은 AI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해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예방 대책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제의 위험이 높은 12대 기기물이랑 작업 환경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진단을 하는데 이제 후크 해지 장치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는데 진단 개요를 보면은 이제 후크 해지 장치가 이탈됐고 주요 안전보건 장치로는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상세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드릴까요? 이 후크 해지 장치가 없더라도 사용사한 이상이 없는데 왜 위험한가? 그러면 법적인 사안,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클래스 시스템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으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상당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지붕공사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랑 축사, 그 다음에 노후화된 그 슬레이트 지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면 해체 작업이든 보수 보강이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붕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드론을 띄워서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해서 IoT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띄우면 이렇게 칼라 강판 재질 노후도, 슬레이트 재질 노후도, 체감판인지, 지붕 개부부, 그 다음에 칼라 강판 재질 변색된 거랑, 그 다음에 녹슨 상태, 태양광 발전 설비, 파손된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론을 한 150m 위에서 띄워갖고 이렇게 그리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남 합천에 있는 여기 대전에 있는 그 축사지붕을 보면은 강판 비율이 52%고 위험 요소 비율이 6%고 그래서 결국은 지수 합계 고위험으로 나와서 이 축사는 저희가 가봐야 된다 선정을 하게 됩니다. 축사가 정말 많고요. 저희가 한 조사를 해보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더 넘는데 저희가 인원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용부하고 가기부하고 이제 협업을 한 건데요. 정부 출연금이 7.5억이 있었고요. 민간 부담 금액이 2.5억이 있었어요. 총 10억을 들었는데 저희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불특정 가서 그 축사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띄워서 어느 곳이 위험한 것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년에 이제 보편화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 직종 재분류 고위험 사업 발굴인데요. 지금 2013년 이후에 그 특수건강진단 자료가 한 2,500만 건이 있습니다. 2,500만 건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그 중에 샘플을 한 10만 개 이상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 한국어용 직업 분류표에 있는 4자리 코드가 다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자기 마음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형화시켜서 모델링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장에 저희가 진작에 해드려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저희가 사고가 나면은 이제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하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진은 그 외부로 나가기 좀 그러니까 저희가 사파를 통해서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시간적인 정보 제공이 불가하고, 그래서 AI를 이용하면은 사진은 상황도로 제작을 하면은 국민에게 그 다음에 사고 사례를 접한 기능이 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동식 베개인데 저희가 이게 그나마 간단한 사파를 저희가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려면 스케치 프로그램부터 사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화를 습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저기 보시면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해봤거든요. 3층 건물 건설 현장 비교해서 글로벌 챗GPT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이 프롬프트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질문을 자세하게 디테일하면 정말 그림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AI가 그림을 그래가지고 출품하면 세계 1등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국민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경보할 때 같이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작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챗GPT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요. 정말 편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때까지 저희가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지 3,700건 정도가 있고 매년 한 100건 정도 저희 연구실만 올려면 18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6개 실이 있으면 한 100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쌓인 게 저희가 이제 30년, 40년 다 돼가니까 연간 100건 정도 쌓인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내용을 다 PDF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읽어보기에는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원에 가시면은 연구원 보시면 연구원 오실이 AI 검색이라는 PDF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 정말 필요한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모범 사례로 저희가 감히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AI를 이용한 저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작업하고 종합 플랫폼이라는 게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현장의 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현장 지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그 단계 이전에 있고 여기 작업하기 플랫폼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 환경 관리를 AI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장기 과정인데 저희가 여러 체험 교육장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하면 아주 좋은 체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 AI가 읽은 문서로 전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포커스를 많이 받는 재원인 조사 이견서가 연 한 400건, 건설만 400건이니까 800건 정도가 중대재해가 나면은 한 600건을 저희가 중대재해 조사를 나가는데요. 이런 데이터랑 외부에서 저희가 사진 찍은 데이터랑 이런 걸 융합하면은 또 다른 그 안전보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에 AI가 접목되기는 아직 인프라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로 지금 다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AI를 진짜 많이 공부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관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썸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공사, 기초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봐도 AI는 없죠.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검색하면 저희가 뜨는 게 아니라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랑 삼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직까지는 산업안전보건과 AI가 잘 접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하고 산업안전보건 치면 뭔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즉시적인 것만 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본 거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부족한 거는 인공지능 모드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데 한 가지 현상을 받고 다른 걸로 유추한다는 건 진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전문용어로 할루시네이션, 환각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든 많이 확보가 되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지식에 따른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 도메인별 저희가 제공할 거를 어떻게든 모델을 고도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합성 데이터 생성하기 위해서는 없는 자료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비정량적인 거, 나타나지 않은 거,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지식을 활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도출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 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외로 상당히 또 어렵죠. 또 AI한테 물어볼 수 있죠. AI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티키타카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질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지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2150년 되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유언을 한답니다. 유언. 그것도 AI가 한답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운 수에 따라서 인간이 AI한테 지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2150년, 130년 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결국은
본인이 AI를 갖고 놀려고 하면은 본인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프롬프트 뭐 질문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2150년까지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살아남을 위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챗GPT가 워낙 활성화돼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2021년 등등해서 계속 포럼만 계속 공청이 나는데 그리고 정부도 이제 부처별로 산별적으로 그 다음에 법 내용 전체적인 게 아닌 일반적인 일부 부분의 AI 법률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 말로 좀 중구난방이라고 했죠.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현황을 보면 7월달에 왔는데 기본법도 있는데 저희 4월달에 했을 때는 EU 어느 정도 규제하고 지금 일본도 지금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26일 날 저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했는데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색깔치기가 보면 아직 사무실도 구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능 정책이 바로 후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가 보면은 개발 역량이랑 이런 게 우수한데 입법 환경이 지금은 취약하다 진화돼서 우리나라 AI 분야 국가별 종합순위 35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제 저도 산업안전보건 쪽에 있지만은 저희 안전보건공단도 AI가 상당히 취약한 걸 직시하고 체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가 저희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부터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 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요. 전문기관은 기업이 맞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모든 게 인프라가 와야 되는데 모든 게 인프라를 이용하고 하려면 모든 게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쪽이 또 예산을 함부로 많이 확보하면 또 힘드니까 저희 공공기관 쪽이 활용하거나 아까 과기부 쪽으로 활용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표 내용 여기까지인데 지금 중구난방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산업안전 쪽은 뭐 이런저런 계기에 과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는 87년도부터 뭐 거의 뭐 지금까지 IT 분야 뭐 지금은 이제 AI가 됐는데요. 그쪽에서 거의 평생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저 행정안전부에 가서 잠깐 그 재난 쪽에 좀 업무를 한 적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 산업 안전을 제가 담당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뭐 제가 지금 스마트 제조 연구조합 이사장을 맡고 독일하고 같이 지금 지난 한 3년간 시멘스나 프라운호퍼나 트룸프라고 이쪽에 반도체 ASML이나 삼성전자나 대만의 DSML이나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랑 한국이랑 같이 해서 좀 R&D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보안 쪽이지만 안전보험도 일부 부분이 있어. 독일 쪽에 이 트룸프나 지멘스가 그쪽에는 물리적 안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날라오거나 하는 그런 거를 CCTV나 다양한 센서로 모니터링을 해서 작업장을 트룸프라는 회사는 전 세계 100개 나라 이상의 공장이 있는데 한국도 몇 군데나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에도 있고 독일에서 일일이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장비 하나가 200억짜리더라고요. 거의 17만 원. 이 방에 한 반만한 그런 장비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뭐 그 기술을 저희들이 해서 약간은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은 뭐 이렇게 갖추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을 이렇게 AI 시대의 안전한 일터라는 말을 하고 얼마 전에 화성에서 우리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서
AI한테 그림을 하나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네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좀 이렇게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의 어떤 이렇게 좀 더 안전한 일터를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는데 조금 제 생각에 IT나 AI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한 일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올 초 좀 갔다 왔던 뭐 몇 가지 사진을 그냥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는 올해 하노버라는 데서 지금 기계 하노버 메세는 2차 대전 직후에 45년에 독일이 46년, 47년 1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기계나 화학 쪽은 아니지만 화학의 타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를 전시하는 뭐 그 규모로는 가장 큰 엄청나게 아무튼 큰 전시회인데 우리나라 코엑스 그 전시장 같은 게 한 20개 정도 있는 엄청나게 큰 전시회입니다. 거기에 잠깐 가는 사진, 뭐 요거는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AI 얘기하다 보면서 지금 그런 데를 가보면 사실은 지멘스나 마스크나 듀퐁이나 그런 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기계 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보면 이런 IT 하는 기업들이 AI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부스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실장님이 발표했지만 AI가 작년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합니다, 챗GPT 합니다 이런 부스 이런 조그마한 판넬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자기들이 직접 산업 현장 생산하는 이터를 할 수는 없겠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협력업체 생태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AI를 다양한 영역에 오늘 이 주제인 지난 이 두 차례나 국회에서나 많은 컨퍼런스를 하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생태계를 만들어서 산업 안전한 이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셰플러라고 아마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전 세계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동영상 사실 넣을까 하다가 직접 이렇게 유리상자 안에 여기 안에 노란색이 있는 이게 로봇입니다. 사람도 여기 있어서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 모니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소개하셨던 그런 어떤 다양한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를 넣어서 실제 사람들은 모니터를 보고 현장에서 이 셰플러 여기 베어링을 만듭니다. 셰플러 가장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국내 현대나 뭐 테슬라나 뭐 중국 많은 업체들도 이 셰플러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다, 과거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챗GPT는 말 그대로 생성형 AI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AI는 뭐 지난번에 우리 김지영 총장님이 아마 국회 강의할 때 들었겠지만 AI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역사는 뭐 지금 50년대 2차 대전 때부터 왔으니까 뭐 60년, 7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AI는 과학적인 분석을 잘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재작년에 챗GPT나 얘들은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10만 건, 뭐 5만 건, 100만 건 집어넣어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데이터를 넣고 일하는 사람이 이 기계가 베어링이 지금 제대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러면 얘가 배운 대로 현재 공정은 여기에 예를 들면 온도에 뭐 어떻게 사람의 진동이 지진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어떻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 일종의 챗봇인 거죠. 계속 질문을 하면 얘가 답해주고 그럼 내가 어떤 기계를 버튼을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3번인데 3번 시나리오에서 2번으로 바꿔야 되냐 몇 가지 상황을 더 보자 아니면 지금 빨리 바꿔라 약간은 그런 대화를 계속 해주고 뭐 요거 말고 조금 이따 나올지 모르지만 독일의 볼보라는 회사하고 공장이 전체 정비 공장이 있는 실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출근을 아침에 합니다. 직원이 하면 차가 입고돼 있고 그 차에 가서 볼보 차 엔진 출력률 큰 엔진을 얘가 이제 손보는데 거기 시나리오는 뭐냐면 엔진에 있는 필터를 교체를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덤프 트럭이 많지 않습니까? 먼지가 쌓이면 필터가 일정 시간이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입고가 된 거죠. 와서 필터를 어떻게 교체할 거냐?
물론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와서 딱 가서 이거를 켜면 필터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필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안녕. 그럼 얘가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오늘 필터 교체할 거야. 그러면 얘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터가 지금 이 차 입고된 차에 필터 몇 번 어디로 가세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줘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러면 옆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어서 몇 번 나사를 돌리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이렇게 바꿔서 뽑아냅니다. 실제로. 그럼 얘가 이제 그걸 보고 아니면 내가 이제 뽑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작업 그 쓰레기통에 그거는 버리시고요. 새 어떤 필터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가져놓고 가져와서 봉지를 뜯으십시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뭐 나사가 잘못됐다. 나사가 안 돌아가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 볼보출에 과거에 있었는데 1번, 2번, 3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몇 번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그 나사가 너무 오래 마모된 것 같다. 그렇으면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파트로 연락을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챗 GPT는 대화를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산업안전 현장에서 배터리는 연기가 난다. 그러면 연기가 납니다. 아니면 센싱을 해서 이산화탄소 그게 온도가 얼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상황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그럼 빨리 작업 중단을 하십시오. 스위치를 끄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돌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 방법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게 상용화돼서 적용되진 않지만 볼보 트럭을 전개하는 정비 공장, 지멘스든 국내나마 현대차나 테슬라나 이러한 산업 안전에 대한 시도를 AI를 써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거 AI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아주고 했던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산업 안전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전기차에 있는 그런 어떤 사례, 전기차 밑에 바닥에 배터리 녹화하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국내에는 보니까 LS산전이 거기에 와서 50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와서 AI를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앞에서 이 셰플러랑 했던 이 비슷한 거를 이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업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에 사진은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이제 본론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들이 약간은 좀 외람될 수도 있는데 제가 AI나 디지털을 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출발점이 이쪽에 이게 경제 쪽에 도시 경제 쪽에 어떻게 우리가 파일을 한국이 지금 어디냐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1.87테라 전 세계가 한 104테라 테라다. 아무튼 이 조 달러가 되는데 물론 미국이 중국이 가장 많은 포션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내야 한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는 안전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AI나 디지털로 가야 되냐? 안 갈 수가 없다. 지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이게 언제였나요? 메이죠. 메이 21일 날 이렇게 서울에서 서밋도 하고 우리가 AI 쪽에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3등이지만 공동 3등이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프랑스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산업 안전이나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 부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 산업 안전이나 인터 안전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사회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뭔가 디지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AI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장면은 지난번에 보셨죠? 김지영 교수님이 제가 빌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대전 때 50년대부터 AI가 나왔습니다. 이미 올해 나와서 이 겨울을 지납니다. 이 아주 추운 이 병하기 엑스포 시스템이라고 아까 시장님 잠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하는 것도 한번 우려먹고요. 여러 가지 신경망도 우려먹고 이번에 이 신경망을 했던 힌튼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화학상도 물론 이번에 이때 했던 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을 지나고 2000년대 오면서 구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왓슨, 제퍼디나 딥러닝 쪽에 결정적인 것은 그때 2016년에 3월 30일 날
주 앞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 그때 발표하셨던 김진영 선생님이 구글의 데미서 서비스 젊습니다. 원래 막 한강 작가보다는 젊어요. 훨씬 더 젊은데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왜? 단백질, 프로틴을 그걸 분석하는 거를 그 사람 혼자 탄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딥러닝 그때 갖고 왔던 알파고, 이 알파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한 10억 년 동안 풀어내야 될 거를 이걸 가지고 수개월 만에 푼 그런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올렸는데 어쨌든 이때 딥러닝 이후 2016년에 사실상은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큰 나름대로 생성형 AI 그 다음에 작년에 2022년 11월 30날 챗GPT가 이제 오픈 AI 발표를 하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종래에 있어 왔던 이 여러 가지 엑스퍼트나 무슨 뭐 이렇게 신경망이나 있어 왔던 부분을 지금은 능가하는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그래서 AI 이 산업 안전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풀고 계획 만드는 거 잘했어요. 이것도 과거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자동화도 잘해왔습니다. 지금은 인지 쪽입니다. 쓰는 게 사람이 휴머노이드로 해서 알아서 지가 아까 막 물으면 막 하고 장난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바로 이겁니다. 애널리티컬 이 분석형 AI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50년, 60년, 70년 동안 발전을 했지만 지금 알파고 이후 특히 이 재작년에 이 생성형 AI로 들어오면서 지금 뭐 LLM이다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언론에 시끄러운 아까 젠슨 왕이 그건 칩이지만 LLM 모델들이 한국도 뭐 하이퍼클로바부터 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왔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할루시네이션 잠깐을 말했지만 우리는 보통 환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이라 수학이라서 90.99%라도 0.001%라도 에러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완전히 바꿔놓고 여기 보면 누구 뭐 이렇게 여기 있네 김진영 이 파일도 이 슬라이드 그 교수님한테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자기가 조작해놓고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공장 현장에나 아주 민감한 영역에는 쓰면 안 된다.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왜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냐 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아직까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 젠슨하게 만든 뭐 GPU든 GPU 안에 연산이 돌아가는데 연산을 100%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지금 이해를 했지만 여기 아까 우리 권 회장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본질적으로 환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이거를 순수하게 LLM은 쓰면 안 되지만 데이터 배우는 데이터를 아주 에러 없는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이 그 다음에 이 구조 배우는 방법 제일 많이 요즘 쓰는 게 이겁니다. 외부 도움을 그래서 요즘은 AI를 딴 데 구글이나 과거 전통적인 거에다 붙여서 RAG라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한계 때문에 규제하자 말자 규제하자 왜 기본권 사생활이나 민주주의에 이 사람들이 이 AI가 문제 생긴다. 사람이 못 따라간다. 여긴 또 이렇게 이 노동자 나름대로 복지세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독과점이나 이게 하나가 다 하는 이런 승자 독식 시대 규제해야 된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 편입니다. 규제하지 말자. 왜? 혁신을 억제한다. 뭔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뺏는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혁신이나 생산성 높이는 그런 이점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감소시급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약점을 극복하는 연구는 해야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애써서 못하게 하는 싹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못 키우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뭐 소개만 그냥 드리고요. 이게 결론은 이거죠. 사람하고 비교하고 손잡고
간단하게 글쓰기,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그림, 동영상, 딥페이크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추천하는 거, 이 집이 싸요, 비싸요, 뭐 좋아요, 여행지를 어디 가요, 어떤 항공사를 타요, 신약 많이 나오지만 검증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 의료도 의사들이 안과에 이 백내장, 녹내장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들의 보조 수단으로 자율차 이건 안 된다 당분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절대로 무기는. 근데 뭐 군인들은 지금 사실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 군인도 아까 보니까 계시던데 산업 안전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 산업 안전을 하더라도 지금 공단이나 많은 연구자들이나 거기서 실제 일하는 사람과 이 AI가 같이 손잡고 문제를 찾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어떤 원칙이란 원칙이고요. 아까 마스터 플랜 실장님 말씀하시던데 조금 IT로 해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뭐 제 IT 역사는 넘어가죠. AI를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썼는데요. 이건 얼마 전에 어떤 해외 OECD 국가들을 뭐 발표할 때가 있어서 일단은 AI 전략을 한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이 지금 우리가 미국이 1등짜리 100점짜리거든요. 우린 지금 89점입니다. A 플러스 95점 이상으로 받아보자. 시장도 2.6조입니다. 한 6조 이상, 한 3배로. 그 다음에 이게 기업들. 아까 여기 지금 기업 산업 현장에 현재 우리나라에 10인 이상 우리 제조업 10인 이상 기업의 15%를 쓰고 있습니다. 50% 이상 언제까지? 2027년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대략 한 50%까지 높여보자. 뭐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큰 기업들 완전히 AI 매출의 50% 이상 AI에서 나오는 기업이 지금 한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완전히 한 1000개 이상 이게 전문 기업을 많이 만들자. 뭐 그렇게 해서 해보자는 전략을 만들어서 벌써 이거는 작년에 나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전략을 만드는 이거는 일상생활에 잘 쓰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일상생활에 어르신들 특히 오늘 아침에 오명부총리하고 식사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9%가 됐어요. 1000만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를 가보면 만나는 분들이 거의 막 70, 80%가 어르신인 것 같아요. 서울도 1000만 인구 중에 지금 65세 이상이 여기는 20%까지 높진 않지만 그건 그쯤 됩니다. 한 2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커피를 못 드세요. 왜? 키오스크 주문을 하는데 키오스크 조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격차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AI가 나오면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활동들입니다. 독거나 보호아동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 의료보건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문화예술 분야도 전문 직종 분야에도 법률 변호사들 지금 변호사협회하고 싸우고 있죠. 의료 비대면 진료 의료법 34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협회하고 뭐 여전히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자 고치자 하는 입장인데 많이 지금 아직 갈등은 있습니다만 가야 될 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시골에 약간의 여러 가지 이 농어민들도 지금 외국 노동자 쓸 수가 없거든요. 배추를 못 베요. 무를 못 뽑아요. 사과를 못 따요. 빨리 AI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야 됩니다. 소상공인 마찬가지고 기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기본적으로 설계나 이렇게 진단 분량하는 데 많이 쓰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의 이 주제 분야죠. 그래서 많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산불, 화학 지금 아까 SK 분야에 있다 말씀 주시겠지만 홍수 분야나 지금 과기정통부나 저는 평생을 과기정통부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나왔지만 이런 분야에 아까 어떤 이 10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시설들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공장들 포함을 해서 산단 마찬가지고 공공식품 공공이나 행정 업무에도 많이 도입을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이 문화의 리터러시 문제가 그래서 제가 국민운동을 하자. 아까 오명부총리 얘기를 잠깐 꺼냈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뭔가 우리가 과거 인터넷 나왔을 때 정보검색사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인터넷 정보검색사 교육을 했어요. 인터넷이 뭐다.
따따따 누르고 그전에는 PC 통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리안 하이때 나우누리. 그래서 그때는 전 국민이 거의 뭐 초등학생까지 정보 검색사를 이거는 안 따면 안 되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문해력 부분에 지금 뭐 챗GPT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클로드도 있고요. 제미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퍼플렉시티나 좋은 LLM 뭐 한국의 글로벌 X도 있고 좋은 AI 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상식. 그래서 초급, 그 다음에 조금 높으면 뭐 중급, 고급 이렇게 가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뭔가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 문화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 뭐 과기정통부라고 써놨지만 과기정통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해서 저는 생각에 좀 이거는 약간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좀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네이버나 삼성이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왜냐하면 그분들도 많이 써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뭐 노조나 여러 가지 안전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윤리 문제는 제기합니다. 아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했지만 유럽은 지난 4월 23일 날 AI법 통과시켰어요. 2년 유예기간 기한된 통상 내후년에 이제 유럽에 뭔가 팔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팔려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민감한 AI는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거든요. 휴대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있지만 지금 이제 번역하고 팔에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나 링크를 해서 상당히 사람의 생명, 목숨과 관계되는 AI를 유럽에 팔려면 이제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뭐 그처럼 우리도 빨리 이런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범 체계도 좀 뜯어고쳐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 인구가 지금 100만인데요. 한 달 전쯤에 저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성남을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뭐 거기도 공장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산재도 있지만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안전 이것도 이런 서비스도 지금 할 거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토부 돈 받아서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이 여러 가지 듣는 뭐 범죄라든지 쓰러지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거를 장비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내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정통부 있을 때 쓰는 경찰에 쓰는 무전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면 군도 일부 쓰는데 해경도 이제 해병대도 일부 써요. 그래서 군도 완전히 작전용 DIC에는 군 수수로 쓰지만 경찰이 우리나라 쓰는 게 재난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119라든지 전기, 안전, 의사들 119, 그다음에 가스공사, 코스트가드 이게 바다의 해경, 군대, 지방정부 재난 쪽에 하는 많은 기관들이 지금 8개 기관들을 전체 우리나라 단일망으로 LTE 4G입니다. 5G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4G 망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기지국을 2만 개를 꽂았어요. 2만 개를 한 2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 모든 경찰, 소방, 119는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 보면 전체 2만 2천 개쯤 기지국을 만들어가 지금 21만, 지금 25만 명이 넘어갔어요. 제일 많은 게 경찰입니다. 15만 명이 쓰고 그 다음에 저 119나 그 다음에 해경도 쓰고 지방정부 뭐 군도 보면 한 3만 군이 이거 좀 늘어났어요. 민간 후방부대 군도 많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래서 난방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망을 구축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화성에 그 전지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났어도 소방이 출동을 하고 소방도 소방이 출동하면 혼자 안 됩니다. 셋 들어가는 게 119 신고 들어오면 소방 들어가면 경찰 당연히 통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안전, 자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 그냥 필수팀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려면 이 재난망에 안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도 뭐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AI를 써서 산업안전 관리를 하려면 이런 망이 있다. 간단한 이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상식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놓은 여기 보면 이게 일반 기본형입니다. 이 경찰이나 소방들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차 안에 이렇게 싣고도 다니고 그 다음에 등에 드론에도 달아놨고 여러 가지 비행기, 그러니까 헬기나 이런데 요즘 다 달았어요. 그 다음에 차도 해가지고 산불 나거나 하면 차에다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뭐 다양한 이런 장비들을
이게 내일 모레하고 저기 이틀 3일간 하네요. 올해 14개 나라에서 미국도 옵니다. 미국도 FBI나 CIA나 걔네들이 왜냐하면 미국 50개 주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도입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의 뭐 스웨덴이나 이번에 사우디도 오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한국이 쓰는 그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은 옆에 있는 서울경찰청 상황실, 남산에 있는 119 센터, 그다음 안양시청 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고 작전하는지 이게 산업 현장, 산업 안전 쪽은 약간 벗어나지만 어떤 이 바로 가까운 이웃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전 쪽으로 진짜 돌아와서 비록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간이 약간은 좀 지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 쪽도 이 산업 안전하고 재난 쪽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법에도 기본 프로토콜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OECD나 OECD 있을 때 UNSDR 하고 같이 해서 작업을 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작년 보니까 한 가지 2023년에 우리 포럼 일터 안전 포럼에 보니까 리스크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1년간 했더라고요. 나도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문은 넣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는 영국 가서 영국의 다운인가 수상실에 가면 이게 수상 사무실은 바로 옆방에 코브라룸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은 런던에 템즈강이 해일이 일어나거나 많은 바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을 특히 그 일을 책임지는 분이 해군 제독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그래서 RA 시스템을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도지사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역,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그 다음에 기업들을 모여서 내년도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시뮬레이션, 그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리스트를 10개다 15개다. 그러면 그거를 국가적으로 타겟 1, 이건 고위험 쪽, 중간, 서드 그룹 이렇게 해서 고위험 쪽은 뭐 군이든 민간이든 할 것 없이 예산을 제일 많이 배정을 받고 거기에 뭔가 터지면 제일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걸로 중요해. 거기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핵 공격을 받았다. 뭐 5만 가지 시나리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거 할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수장이 참여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FEMA라고 그래서 가장 고위험군, 중위험은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보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피부를 좋은 유권자들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딱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잡아주면 그거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만들고 매년 그걸 1년에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리뉴얼을 합니다. 그렇게 스탠딩 계획을 하는데 우리도 재난 쪽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업안 일타 안전도 약간의 작년에 그 리스크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서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행사도 그 차원이라고 제가 들었지만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아까 몇 가지 실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람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AI가 잘합니다. 데이터만 주면 얘가 답을 쫙쫙 뽑아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프로세스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찾아내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생기기 전에 나름대로 예방 활동을 하는데 AI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대비하는 preparedness. 그러니까 예방 대비를 어떤 나라는 같이 묶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예방 따로 대비 따로인데 여기 핵심은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 물자 여러 가지 그런 배터리 공장 무슨 여러 개 공장에 조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려면 매년의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4대 지금 16개까지 국가재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모든 소방, 모든 경찰, 모든 지자체가 이제 5월 20일인가 안전한국 훈련도 하고 매번 합니다. 일터도 아마 제가 볼 때 작은 데는 안 할지 몰라도 큰데 화학공장이나 큰 기계공장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뽑아서 교육훈련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아무튼 앞에서 찾아낸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예방활동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중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매뉴얼화하고 교육훈련하고
또 그런 실제 터졌을 때 장비나 여러 가지 이 BCP를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대비 활동. 그다음에는 터졌어요. 완전히 불이 났고 물이 넘쳤고 사람이 끼어서 죽었고 재난은 이렇게 공장 안전은 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리미콘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못 찾고 일이 터졌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대응을 가장 신속하게 여러 가지 찾았으면 먼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워닝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매전 당연한 거죠. 실시간으로 워닝을 같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상황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그를 위한 사람을 산출하거나 물자를 뽑아내거나 뭐 그 다음에 긴급 구조나 분원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대응 과정에서 아까 셰플러 이렇게 거기 볼보나 시멘스나 기아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 전시도 해놓고 중간에 뭔가 제 이야기는 뭐 깃털인가 뭔가 날라와서 그 공장에 아주 미세한 거기 뭐 그렇지만 그런 게 날라와서 전기나 이렇게 해서 뭐 100만 분의 1억 분의 1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동을 해서 나름대로 대응하는 그 시나리오를 짜놨더라고요. AI가 마지막에는 이제 종료가 사기는 일단 대응이 끝났어요. 복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피해가 그 다음에 배상이나 보상 뭐 지리한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걸 레슨스 런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도 AI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뭐 이런 부분에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활용을 하면서 AI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 현장에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은 저도 프로젝트를 독일 하면서도 조금 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아까 AI 전략이 나왔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능별로 뭔가 제가 어떤 기존의 인터넷이 현재 93년, 94년에 팀버너스리가 인터넷 30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서치하는 거예요. 1대 N으로. 누군가 DB를 갖고 있어. 그걸 찾아내는 게 인터넷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인터넷 이전에 PC 통신은 일일이 다 1대1로 전화해야 되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얘가 만들어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end-to-end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도자기 공장이든 화학 공장이든 자동차 공장이든 그런 분야의 안전 보건을 위한 지능화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종래에는 인터넷 중심으로 1대1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성형 AI로 가려면 기술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나는 좀 많이 아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그래서 울산형 AI 산업보건업 이거는 아까 플랫폼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그게 화학이 있으면 화학이 되든지 간에 간단한 플랫폼을 하나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반지가 되든 이게 뭐 시계가 되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가니까 보시가 이 반지 아직은 우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가스나 나름대로 그런 것도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 보건을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죠. 지금 재난의 이 산업안전, 일타안전에 뭔가 그를 위한 조직,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여기처럼. 그 다음에 특히 CEO들, C-레벨. 이게 상무나 아무튼 모든 기업들은 뭐 소기업은 모르지만 중견 이상은 C-레벨 이상 리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칩 AI 오피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싱크탱크나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진흥원이나 어떤 뭐 이런 어떤 조직에서 기술 지원 역할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조나 교육훈련관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해서 역량, 컴피턴시를 길러야 되겠다. 돈 듭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뭐 해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저도 아까 뭐 본부장 하면서 했던 공부전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없어. 제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보고 뭐 제주도 저쪽에 뭐 영월 무슨 뭐 소거래 이쪽에 산동네 달동네 쫓아다녔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들,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세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줘야 되고, 이 나름대로 이 생성AI가 아까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었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쉐어링을 하든지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이런 투자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ALL 뭐 다 했지만 요즘 인기가 이제 챗GPT나 뭐 클로바나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걸 LLM 모델은 이제는 너무 비쌉니다. 이게 젠슨 항이 전날에 제가 CES에 한 4년 5년 전에 그 보도를 지금 GPU 보도를 소개하고 뭐 전 세계가 놀라 자빠졌어요. 발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그게 원래 이렇게 지금 또 오기 전에는 2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H100이라고 하는 곧 H200이 나오는데 2천만 원 안 돼. 손가락 두 개만한 보드에 그 안에 칩들이 다 망가지는. 지금 그게 얼마냐? 2억 3억씩 합니다. 똑같은 건데. 공급하는 데는 저기 엔비디아밖에 없고 살 사람들은 전 세계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전체 네이버하고 우리 국가가 곧 포함해서 뭔가 2만 개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 하나가 10만 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전기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져도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접근 방법이 스몰 LLM이라 그래서 SLM. 산업안전 아까 SK가 되든 어디 뭐 이쪽에 현대자동차가 되든 5만 가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10만 건 이상 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챗GPT 그 위에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든 큰 플랫폼 위에 요걸 적응을 시켜서 조그만한 LLM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장에 특화된 보험용이 아니라 나는 그거는 몇 군데 좀 아까 울산에 내든지 뭐 데이터 부분도 이렇게 공단이나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이쪽 때문에 안 내놓는데 좀 꼬셔가지고 그다음에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바우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AI 리터러스 제가 국민 AI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MIT의 이 데런 에스모글루 언젠간 이 사고를 칠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11년 그 OECD 파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책을 Why Nations 왜 국가는 실패하느냐 책을 쳐가지고 그때 이 사람 터키에서 온 경제학자인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OECD에서도 와 지금 뭐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데런 에스모글루 언젠가는 노벨상 탈 거다. 그게 원래 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으로? 이 책으로. 왜 국가는 실패하냐? 로빈슨하고 같이 썼는데 왜 국가는 실패할까요? 이분의 책이 두껍습니다. 뭐 1000페이지까지는 안 되지만 엄청 두꺼운데 거의 한 몇백 년 역사, 거기 한국 얘기도 나옵니다. 왜 한국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딱 요겁니다. 요거. 인클루시브 하느냐? 이게 거기 5만 가지 나라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어디입니까? 콩고 리퍼블릭 사례가 나와요. 거기는 콩고에 가면 고속도로나 휴게소, 기차역, 간이역, 터미널 거기 예를 들면 콩고 그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짓습니다. 휴게소를 곳곳에 짓습니다. 그래 발표를 해가지고 외자들에서 고속도로 닦고 휴게소를 만들어요. 그럼 휴게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몰려들겠죠. 거기는 다 도망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싹 다. 왜? 병역법 때문에. 콩고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합법적으로 통과신 법률에 콩고의 징병관들은 이 다니면서 적정 연령이 20대에서 40대인 사람은 징병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이렇게 다니겠어요? 깊은데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휴게소 인근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있으면 눈에 띄면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텍사스로, 노스캐롤라이나, 뿌리라고 하는 영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목화, 면허 따로. 월급을 $100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정부가 50달러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본이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20-30%를 먹어요. 나는 $100를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10,000원, 20,000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 병역 제도가 착지적으로 돼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착지적인 제도를 발전시킨 나라는 실패한다. 포용적으로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눈이 한쪽이 장애가 있다 없다 내가 외국에서 특정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인클루시브한 조세 체계 여러 가지 노동 근로 계약제가 되든 발전시키는 어떤 제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런 사회 시스템이 포용적인 사회는 이렇게 안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책이 이건데 이게 이 시민 사회나 개인 국가가 서로 균형을 한국은 과거에 국가가
이구리 한강시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소설을 많이 쓰는 국가의 어떤 이 안 좋은 역사에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했지만 우리는 경로 일로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사람 내려내서 한국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개인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개개인이 그냥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이 국가가 개개인이 있다가 오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아무튼 균형된 사회로 간다. 이게 중국이나 인도가 실패한다. 왜? 국가가 힘이 너무 세. 개인이 없어.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균형을 잡아준다. 균형을. 선거제도가 되든 임기도 있고 법도 있고 대통령이 뭐든 잘못하면 어떻게 했든 뭐 잡아서 임기 끝나는 거예요. 탄핵 당하고 사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에 폭락해서 그 회사 부도나고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뭐 아무튼 포용적으로 뭐 경제 문제나 안전 보건 여러 가지 제가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뭔가 기존 방식대로 산업 안전이나 뭐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뭐 유럽, 북유럽 쪽에서 주로 지난 10년간 ISO 56000이라 그래서 테크니컬 커뮤니티 7구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 표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혁신을 하자. 과거에 노무관리, 산업안전관리, 재무관리, 회계, 전문가가 C레벨에 임원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 그런 과학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 왜? 회사 밖에 너무 산업안전이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고 힘들어. 전문가가. 그래서 혁신 경영을 표준 과학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표준이 56000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MIT나 수없이 많은 학교들이 이게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를 요즘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개념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있어 왔던 방식도 유효한 게 많습니다만 AI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 간단하게 핵심 코어는 이겁니다. 어떤 이게 산업안전 책임자, CEO, 우리 사회 중대재해법이 뭔가 이 새로운 기회, 오퍼튜니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솔루션을 그게 회사 임원을 두든 뭐 돈을 투자를 하든 AI를 쓰든 채택을 하고 코어되는 거는 이건데 상세한 이 과학적인 성공 실패 사례들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자료들에서 보면 되고 마무리가 아무튼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분야는 좀 여러 가지 시장 메커니즘이 적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다양한 영역별로 뭔가 AI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일터 우리 노동자도 안전하고 이 매니저들도 같이 안전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한 그런 일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주제 넘게 제가 이런 고수들 앞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책을 제가 가져와서 좀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그러기에는 좀 그러셔서 그래서 그냥 앞에 있다가 둘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뭐 다는 아닌데 제가 조금 끄적끄적하는 책을 좀 몇 권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으면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